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봄의 문턱 입춘이라는데 너무 춥네요.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오늘 날은 추워도 그간 얼어붙었던 우리 주식 계좌에는 부디 봄이 좀 서둘러 오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심리가 바닥까지 떨어진 요즘 조금 일찍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분과 함께 돈을 왜 벌고 얼마나 벌고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깜짝 손님 기대해 주세요. 2월 4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해 온라인 쇼핑 193조 원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기록인데 올해부터는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저가 아파트는 취득세가 적고 양도세 중과 피해갈 수 있다는 요 틈새를 노려서 갭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적발 사례가 제법 되는 모양입니다. 실사례 알려드릴게요. 또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오르면서 은행 예적금으로 다시 돈이 좀 돌아온다고 하는데 현황 어떤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시에서는 지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 건데요. 나스닥 흐름에 관심들 많으셨을 것 같네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 불타는 경제 시간에는 개그맨에서 성공한 재테크 전문가로 거듭난 비겁한 돈의 저자 개그맨 황현희 씨 모시고 돈 얘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 무슨 얘기냐고요? K-소스 이런 카테고리가 생긴 모양이네요. 해외에서 K-소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김영대 평론가가 풀어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앱으로 의견 주셔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온라인 쇼핑액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작년 1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6%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도 신기록을 찍었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21% 늘어난 규모고요. 통계청은 올해 거래액은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쇼핑이 화랑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는 모바일 비중이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38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1년 새 28% 증가한 것이고 전체 온라인 쇼핑의 70% 이상이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군별로 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가 전년 대비 48% 늘어난 26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배달앱으로 시켜 먹은 음식이 이만큼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음식료품과 가전 전자제품의 온라인 쇼핑도 25% 이상 늘면서 아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먹을 것, 가전제품 이런 수요가 늘어난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네, 아마 저라면 이 통계를 보고 지난해 배달 음식 26조 원어치 시켜 먹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청난 금액이네요. 해외 직구 금액도 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가요? 네, 지난해 온라인 직구 금액은 5조 1,4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이 직구로 소비를 푸는 그런 트렌드가 보였는데요.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3조 원대였던 것이 2년 만에 5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역시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중국에서의 직구가 64% 급증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직구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또 패션이나 생활용품, 음식 이런 주요 상품군에서 모두 직구 금액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반대로 한국 제품을 외국인들이 사가는 역직구 수요는 예전 같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난해 해외 직접 판매액은 4조 3천억 원, 1년 전보다 27%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K-뷰티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엔 검색 시장의 시장 점유율, 구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국내에서 구글의 서비스를 하루 평균 5,15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트래픽 발생량의 비중은 전체 2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한테 인터넷 통신망의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적용 대상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또 메타와 네이버, 카카오까지 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회사들의 트래픽 비중을 보면은요, 이 넷플릭스가 7.2%, 페이스북의 새 이름인 메타가 3.5%, 또 네이버가 2.1%, 카카오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래픽 비중을 보면 넷플릭스가 7%를 넘는데 아직 돈 낸다는 얘기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법은 인터넷망을 깐 통신사뿐만 아니라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콘텐츠 기업도 이 망 품질을 유지할 의무를 같이 지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트래픽 과다 발생에 대비해서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의무를 함께 지게 되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이런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12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넷플릭스를 제외한 4개 기업은 또 서비스 접속 오류를 일으켰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뉴스나 블로그, 또 카카오는 메신저 등에서 서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이 넷플릭스법이 이용자들한테는 좋은 제도일 것인데 이 적용 대상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좀 외국계 기업들의 잠식이 돼가는 국내 인터넷 사업의 상황도 함께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공시가격이 1억 원이 안 되는 혹은 1억 원까지인 저가 아파트 이상 거래가 적발됐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과 외지인이 매수한 저가 아파트 거래를 분석했는데요. 위법 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저가 아파트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이 되고 규제 지역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대표적인 저가 아파트 매입 수법에 갭 투기가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국토부 자료를 보면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자기 자금이 절반쯤 되고 임대보증금 승계가 25% 정도인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람들은 자기 자금은 30%밖에 안 됐고 보증금 승계가 60%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법인과 외지인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자기 돈은 안 쓰고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법인과 외지인의 평균 매매 차익은 1,745만 원이었고요. 평균 보유 기간은 129일, 4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40%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저가 아파트에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서민들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투기 세력이 지방의 현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셈이 됩니다. 이 가족 간의 편법 증여나 법인 대표 자금 차입 등으로 적발이 되면 국세청에서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등을 받게 되고요. 법인의 명의 신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미꾸라지들 잘 단속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청주 사례 이런 것들 보면 장기 미분양 아파트 가격만 확 올려놓고 이른바 먹튀했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이런 거 좀 잘 잡아내야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으로 돈이 좀 다시 몰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설 연휴 직전에 66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들이 수신상품 금리를 올렸고 또 소비자들이 자산 조정을 시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 정기예금 금리를 연 0.2%에서 0.3%포인트 인상했는데요. 현재 주요 인터넷 은행 3곳은 모두 연 2%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분을 더 먼저 반영해서 주요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 상태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충족하면 1년 만기에 최고 연 4%대 금리를 주는 적금이 나왔고요. 국민은행에서는 연 2%대까지 금리를 올린 예금이 등장했습니다. 또 은행들이 특판도 많이 선보였는데요. 우리은행은 창립일 기념으로 2%대 예금, 3%대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예적금 만기를 너무 길게 가입하는 거는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보시면 아무 때나 넣고 빼도 연 2%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단기자금 운영하시는 데 활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달라는 말씀 매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방역 당국이 보기에 지금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산세가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6명씩 모이고 밤 9시까지 그 영업시간 제한하는 거 9시 이후로는 20일까지 2주 연장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지금 지하철로 가시면서 아마도 지각을 하게 될 6203님, 우리 6203 개미와 함께 듣는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일단은 메타 플랫폼이 26% 이상 좀 급락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전체적으로 출회된 영향이 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영란은행, 그다음에 유럽중앙은행도 매파적인 행보를 보이자 미국의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타 플랫폼 실적 발표 이후에 팬데믹 시기에 매출이 급증했던 종목군 중심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이제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장 막판에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우려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이 페이스북 운영하는 고회사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지난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예, 예상대로 매파적인 결과를 보였던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의 이제 회의였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 압력,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회의에서 5대4로 기준금리를 25bp를 인상을 하면서 0.5%였는데 반대한 4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50bp를 인상을 해야 됐다라고 예상한 점을 보면 매파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벨리 총재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상당 위험을 언급을 했고요. 또한 이것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불안 완화의 증거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 내용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를 자극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통화정책 발표 후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큰 폭의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베일리 총재가 양적 긴축에 대한 최종 목표는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강세폭은 조금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통화정책 회의 지나고 나서 유로화 급등 또 미국 증시 낙폭 확대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날 시장의 주목을 이끌었던 이벤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영란은행보다는 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포인트였습니다. 금리는 동결했고요. 다만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후에 유로화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연말 되면 낮아질 거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 금리 동결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날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을 했고요.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상승하고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ECB 위원들 전체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물론 이 QE가 중단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2022년 올해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이런 태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 유로화가 달러 대비 큰 폭의 강세 보였고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금리는 올랐는데요. 독일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가 이제 최근에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전에 이미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듯이 독일 국채금리도 기준금리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0.14%, 14bp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역시나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에너지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했다고 발언을 했고요. 또한 상식적으로 저희가 미국과 유로존 사이에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유럽 중앙은행도 미국 연준과의 최소한의 스텝을 맞출 필요는 좀 있었습니다. 또한 유로화 강세 전환에 따라서 달러 강세 환경이 완화됐다는 측면도 전반적인 증시 환경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포인트였다라고도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알겠는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플랫폼 실적을 보면 테슬라, 애플, 구글 이후에 우리가 실적 장세가 오나 했던 게 다시 가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가 지난달 이후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던 이슈입니다. 즉 팬데믹 시기에 매출이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 위에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또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줌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랬었고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 급락 이후에 장중에 스냅, 핀터레스트, 아마존 등도 23%, 10%, 7% 이상 빠지면서 관련된 종목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이게 역시도 개별 기업 간의 이슈로 바라보는 것이 일단은 좋다는 판단입니다. 팬데믹 수혜 기업 중에서도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메타 플랫폼의 경우는 매출 둔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원인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투자 급증에 따른 상당 기간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주시할 필요가 좀 있고요. 반면에 시간의 호실적을 발표한 아마존, 스냅, 핀터레스트, 그다음에 유니티 등 팬데믹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은 곧바로 하락폭을 메우고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메타와 가장 유사한 스냅의 경우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접 받는 광고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이를 좀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첫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좀 더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들은 이 변화의 수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의 이슈라기보다는 개별 기업 단의 대응의 문제가 일단 더 크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미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이 과거 팬데믹 이전 전망 대비해서 실제로 4%나 상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한국 증시는 첫 주의 출발은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장막판 상승폭 축소에 따른 되돌림이 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1% 이상 강세를 좀 보이는 것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감 이후에 아마존이나 핀터레스트, 스냅 등이 시간에 강세를 보인 점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동조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달러 환환율이 조금은 완화됐다는 부분도 우리나라 시장의 장초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같이 조사하면 다 나와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 유행어만 들어도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집중 토론, 범죄의 재구성, 불편한 진실, 수많은 개그 코너에서 빵빵 터뜨려준 개그맨 황현희 씨가 이제는 파이어족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본업 이외에 새로운 부캐로 재테크 전문가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보기엔 재테크 전문가가 이제 본업입니다. 오늘은 경제도서 비겁한 돈의 저자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그맨 황현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 자리를 바꿔서 방송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진행할 때 뵙고 그렇죠. 같이 예, 나란히 앉아 있거나 마주 보거나 황현희 씨가 맞네요. 보통 여기 앉아 계셨는데 네네. 일단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네, 우리 또 TBS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개그맨으로서 인사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좀 저자로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네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사실 우리는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 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기자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그랬어요. 주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늘 물어보셨는데 전 네. 늘 대답했죠. 제가 알려드릴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현희 씨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듣고 싶었는데 최근에 경제 전문가로 완전히 거듭나신 것 같아요. 활동이.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부끄럽고요. 경제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예.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장르의 웃음을 좀 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 씨가 네. 이 제대로 마음 먹었구나. 제가 정말 느꼈던 게 어느 대목이었냐면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개그맨들이 TV에 나와서 그 회고할 때 제가 그때 사업에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그래서 아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대차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만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 되게 많죠. 그렇죠. 요즘 뭐 책 썼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또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온라인 재테크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은 지금 휴학 중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경제학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도 한데 네.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 독하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재테크를 시작한 거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었죠. 재테크에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충분히 내 삶을 지탱을 할 수가 있고 계속 이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이 돈을 평생 벌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 2014년도에 아마 제가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퇴출이 된 거죠. 퇴출? 네, 잘렸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예. 그냥 전 잠깐 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나가라였습니다. 왜? 뭐 PD하고 싸웠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서 저의 그 무형자산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죠. 제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내 삶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고 그런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뭐 다른 방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다른 스텝이 이제 뭐 예능을 진출한다거나 또 뭐 유튜브를 해서 뭐 이제 구독자를 많이 모으면 사실 이 길도 굉장히 좀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순간 그곳에서도 밀려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인기라는 게 그동안 계속 제가 유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내 삶을 지탱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가도 밖으로 내쫓아지게 됐는데 다른 장르를 또 선택한다고 해도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거의 뭐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오면서 한 6개월 정도 은둔형 외톨이처럼 거의 뭐 집에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네. 온전히 그냥 저에게 시간을 선물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개를 돌려서 통장 잔고를 봤더니 오롯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돈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결국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산이라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때 결혼했을 때예요? 결혼 훨씬 전이죠. 훨씬 예. 전이죠. 그때는 뭐 비혼주의자였으니까요. 아, 예, 예. 아니 전 또 결혼했는데 나에게 남아 있는 건 자산뿐이다. 부인이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아유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완전 그쵸. 가족하고 예, 예. 아유, 가족이 먼저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질 수 있는 나의 네. 경제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했습니까? 재테크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당황스럽거든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 많은 고민 끝에 원론을 배워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좀 느꼈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원론을 배우지만 하지만 현실적인 투자에는 그렇게 물론 많이 배우긴 했지만 네. 예, 뭐 경제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뭐 미시경제 뭐 거시경제 이런 거 뭐 게임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많이 배웠는데 완벽하게 내가 투자로서 하기에는 좀 일단 뭐 제가 모아놨던 자산이 등록금이 이제 또 고가니까 비싸죠. 예, 굉장히 네. 고가라서 그런 것도 좀 마음이 아팠고 차라리 실전적인 투자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책 어떤 예. 책 읽으셨어요? 저는 뭐 그때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월가의 영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부의 인문학 뭐 지금 뭐 문득 생각 드는 것들이 뭐 그런 뭐 그렇죠. 돈의 속성 김승호 저자님 거 예 그런 것도 뭐 생각이 나고 거의 뭐 이 경제 관련된 서적을 거의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이름 들어본 책은 다 읽어보셨네요.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매대에 깔린 그리고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부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을 다 무조건 읽어보자. 그리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수많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나에게 특별히 영감을 주었던 카테고리 혹은 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을 한번 그러니까 저도 한 100여 권, 한 150여 권 정도의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것들은 이미 과거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점에 가서 매대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약간 좀 지난 이야기들이 그쵸. 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면 그 지난 이야기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경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요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그 전에 유명했던 책들 싹 다 읽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어떤 책을 보냐면 저는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찾아봐요. 책꽂이에 있던 네. 거. 앞으로는 어떤 투자물이 상승을 할까라는 좀 고민을 먼저 해봐서 요즘에 매대에 너무 깔려 있는 것보다 지금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뭐 이런 앞으로 유행을 좀 예측해보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미래를 내다보니 뭐가 유행입니까? 그래서 같이 합시다 우리. 예, 일단 뭐 제 책인 뭐 비겁한 돈이. 아니 그거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글을 남긴 적도 있는데 비겁한 돈에서는 쉼의 영역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쉰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죠. 뭐 저 역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노동 수익을 거둬야 되고 또 우리 주부님들은 지금 집에 계신 우리 주부님들은 육아를 하셔야 되고 집안 가정일을 돌보셔야 되고 우리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해서 내 시간과 노동을 직장에다 줘야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볼 수 없고 하루 종일 임장을 다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쉼을 통해서 대세 상승기를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쓴 것 지난 2021년 4월 달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든 투자물이 전고점을 뚫고 있었기 때문에 쉼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올 3월부터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허, 최근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희망적인 얘기. 네, 왜냐하면 어제 사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아니 어제 나스닥이 미스닥이란데 나스닥이 급락했죠. 마이너스 3% 네. 넘게 가지고 메타가 막 20% 넘게 하락을 저는 그런 장은 또 오랜만에 봤던 장이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 있습니까? 저는 다 네. 조금씩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전에 다 정리를 했고 작년 4월 전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어떤 비겁한 지점이 정확하게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좀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 비겁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했어요. 네네네. 책 제목도 일단 비겁한 돈인데 비겁한 놈 이거 보통 영화에서 싸우자고 할 때 그렇죠.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어감이 좋은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게 본인 아이디어예요? 제가 뭐 책 제목도 그러니까 약간 출판사에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네. 비열한 놈도 뭐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 어떤 죄송합니다. 돈입니까? 예. 비겁한 돈은?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은 사실 어떤 시간과 흐름을 통해서 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돈을 얻는다, 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든 투자자는 사실 기회주의자여야 돼요. 근데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회주의자다, 뭐 비겁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마인드로 그 비겁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주식하고 뭐 의리 지키고 이럴 필요 없죠. 그럼요. 돈 부동산에서 주식에서 네.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데 돈에 대한 의리를 지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같이 방송할 때 김보성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장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셨어요? 물어봤더니 저는 주식하고도 의리. 그래서 신동엽 씨가 크게 웃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뭐 재미로 네.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겁한 지점이라는 것은 이 상승장에 초입을 기다리는 이 자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겁한 지점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상승기 초입에 진입하는 돈을 비겁한 돈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막 되게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벌이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 일에 매몰돼서 살았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저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도 일주일에 어울리지도 않는 외제차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명품 사고 휴대전화도 운전도 지금은 본인이 하잖아요. 직접 웬만하면. 합니다. 예. 네. 저는 지금 2015년도부터 차 안 바꿨거든요. 맞아요. 예. 네. 휴대전화도 신형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꾸고 이런 소비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연예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너희는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다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상위 0.1%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본인도 그쪽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저도 그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그 기간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정말 상위 0.1%의 분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현재의 싶어요. 노동 수입, 현재 소득이 설사 많다고 해도 절대 길게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자각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그맨들의 유통기한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코너 하나의 유통기한은 6개월로 봐요. 진짜요? 그럼요. 코너 하나를 떠놓고 캐릭터 하나를 성공시켜놓고 사라진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잠깐 0.1% 안에 노동 수익으로서 충분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들은 굉장히 좀 실업자가 돼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 잔고에 남아있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할 때 보통은 사실은 MZ세대가 1,000만 원을 모아서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물론 황현희 씨는 이제 수입이 있었고 인기가 많은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좀 달랐겠지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증시에 가장 먼저 뛰어드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14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2년 정도는. 계속 좀 쉬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어떤 지점이 올까라는 거에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이제 첫 투자를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그냥 2014년에 했다가 2016년도에 했다라고 하지만 막 몸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투자를 그쵸.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투자물에 내가 돈을 넣으면 다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급해지고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이 투자에 있어서 조급함이거든요. 근데 투자 초보들은 굉장히 좀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싸움인데 2014년부터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책을 좀 보면서 많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점을 가봤는데 그 매대에 깔린 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부동산은 끝났다.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도쿄의 시즌 2가 올 것이다. 부동산 끝났다.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질 것이다라는 모두 일관되게 그 내용의 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면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을 좀 보기 시작한 거죠. 서울의 부동산은 언제나 수요가 있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전세가 그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육박해 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가격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2009년부터 눌려있던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고 7년 가까이 됐었고 그렇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축제를 외칠 때. 네. 그렇다면 이 지점이 정확하게 그 반대의 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서울의 아파트에 이제 첫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용감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로 드리기에는 되게 이게 단순하게 드리는데요. 용감하죠. 그날 제가 했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TV에서 저한테 시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상이 이면을 봤다는 건데 투자를 해서 사실은 현희 씨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네네. 중간에 실패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승승장구해서 쭉 다 잘 됐어요? 실패를 안 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저희가 코인이나 이런 걸로 짜장면을 사 먹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최고의 저한테 실수였거든요.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자, 2017년도에 그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네네. 한 그릇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지금 그 자리가 이제 네.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 탕수육에 그걸 전부 다 맥주에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한 1억 2천 정도의 그때 당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람은 굉장히 통이 커요. 그러니까 네. 이 비트코인 정도로 그렇게 먹었던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실패가 그렇죠. 그냥 실패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2017년도부터 마음을 바꿔서 한번 가상화폐가 어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공부를 또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느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느껴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다시 서점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제 그 관련된 책들을 좀 다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죠. 서점 뛰어가고 계세요 지금 다. 예, 책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에서 투자해서도 꽤 수익이 괜찮았는데 매도 시점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거의 물어보시는 거 맞는데 저는 비트코인으로 단 1원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해서 돈 벌었어요?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 좀 모아가는 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팔지 않고. 저는 이 트레이딩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그렇습니다. 어느 제가 목표로 했던 금액이 오기까지는 네. 차곡차곡 지금 굉장히 또 흐름도 굉장히 좀 많이 좀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요, 예. 그 한동안 비트코인이 이건 1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이럴 때 사람들 되게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끝났나? 네네. 근데 이때 현희 씨는 그럼 계속 차곡차곡 적립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매달 적립식으로 적립을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 1억 간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바로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뉴스에서 떠들고 사람들이 네. 환호를 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그때서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하락할 수 있는 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의 환호, 그러니까 남들의 축제에 우리는 편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떠들고 서점에서 자판에 깔려 있고 항상 그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 투자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거기는 축제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 진입해봤자 그 축제에 우리는 그 축제를 환호성을 지고 있는 사람들 술 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폭죽 터뜨릴 때는 이미 파장이다. 그렇죠. 그들은 성공한 어제가 있어서 준비한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의 오늘을 즐기고 있는 거지. 우리는 준비된 어제가 전혀 없었는데 그 축제장에 편승하겠다? 이것은 정말
그 축제에 늦게 가봤자 거기 뭐 숙취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고 거기 술값 계산해주고 그러고 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야,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몇 년을 이 묵은지처럼 담금질을 했던 현희 씨가 네. 재테크에서는 조바심 내지 말아라. 그 남의 장에서 가서 술값 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쵸, 남의 시간이 축제에 환호성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예.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우리 네. 마지막으로 MZ 세대들, 그 현희 씨보다 좀 후배들인 친구들에게 네. 재테크에 관심 참 많은데 이렇게 하면 형처럼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조언해 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MZ 세대에게 뭐 저도 MZ 세대입니다. 저도 MZ 세대에 시작하는. 네. 자, 뚜껑이죠. 최상단. 그렇죠. 최상단의 형으로서 말씀드리면 전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좀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개그맨으로서 10년 넘게 노동을 해서 시드머니를 많이 이제 축적을 시켜 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충분히 축적을 해놔야 된다라는 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돈의 이 중요함, 돈의 가치를 느끼면서 사실 지금 MZ세대가 갑자기 투자를 해서 막 1000%의 수익을 거둬도 문제예요. 우리 로또 당첨된 분들이 굉장히 1억 천금을 얻어서 그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그러게요. 언론으로 접하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번다는 건 그건 도박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노동의 가치를 철저하게 좀 잘 생각을 하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충분히 모아놓은 다음에 쉬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축제를 부르고 있는 그들의 어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 갈고 있던 칼을 깊숙이 찔러 넣는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서두에 현희 씨가 그 시점이 3월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약간 힌트를 줬어요. 저는 근데 예측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그럴 수도 있을지 있을 모른다.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시드머니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까지 모아야 돼요, 일단? 저는 네. 그 시작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5천에서 1억까지 모으고 일단 시드머니 모으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해라. 오늘의 교훈은 서둘지 말아라 이거네요. 그 조급함을 최고로 경계를 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현희 씨 다음에 다시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네네. 3월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발전소 시간을 저녁대로 어제 네.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 시간에 정말 고맙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웃겨주겠다고 했던 그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TS가 먹는 그 힙한 소스가 뭐죠? BTS가 먹는 K-소스 맛있어요. K-소스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K-소스 그게 뭐야 하실 텐데 고추장, 된장, 간장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해외에서는 이게 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코너 옮겼습니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가 풀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역시 금요일이 좋네요. 금요일이 좋죠. 네. 금요일의 남자로 금요일의 돌아왔네요. 남자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지친 남자에서 금요일에 활기찬 남자로 돌아온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해외 팬들이 매운맛에 대한 관심이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호기심이라고 봤거든요. 예컨대 무슨 불당면의 소스 이런 게 구글에서 구글링이 되고 아마존에서 팔리고 이렇게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진짜 고추장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이 외국에서 특히 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핫소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핫소스도 좋아하는 양식이 그러니까 핫소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매운 소스. 매운 소스가 이제 점점 그것도 하나의 유행을 타면서 좀 새로운 소스 또 새로운 소스로 이제 그 나아가는 그런 또 변화의 과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K-푸드라 그러죠. 한국 음식이 유행을 함에 따라서 그 한국 음식을 한국 음식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퀴즈니나 메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K-소스라는 관점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챌린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MZ 세대 특히 Z 세대들의 약간 놀이문화죠. 예, 놀이문화로서
정말 호기심에서 그걸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로서 호기심으로서 SNS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실 이 고추장이나 뭐 된장, 간장 같은 그 소스들이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추장만 하더라도 그 지난해만 수출액이 5천만 달러예요. 네, 5천만 달러고 이게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거의 35% 이상 증가한 수치고 그게 이제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50% 60%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출의 그 양상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뭐 그런 국가들이 여전히 이제 순위권에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뭐 핫소스라든지 소스라고 하면은 그 뭐 그들도 사실 아쉬울 게 없는 그 뭐 동남아 그렇죠. 뭐 향신료 이런 그렇죠. 것도 굉장히 향신료의 발달해 천국이죠. 있잖아요. 예, 그 나라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한류 콘텐츠의 붐에 따라서 그 소위 말하는 K 소스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인상적인 거는 그 원래 그 핫소스, 그 고추 소스로 유명한 뭐 멕시코라든지 네. 혹은 남미 국가에서들조차도 지금 이제 고추장이라든지 뭐 된장, 간장 같은 것, 특히 이제 고추장이나 매운 소스 같은 경우는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어요. 진짜 이거 사가지고 먹을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진짜 이거를 즐긴다. 예전에는 네. 매운 소스다 그러면 고추장, 뭐 네. 예를 들면 고추장이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그 주는 그 튜브에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거. 네. 예, 그게 사실 좀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음식을 좋아하거나 잘 아는 사람들은 네. 그거 이제 엑스트라로 달라 그래갖고 챙겨가서 자랑하려고. 예, 자랑하거나 자기의 뭐 음식에다 이렇게 뿌려먹는 이런 방식이 있기도 했었고, 그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 이 고추장이나 특히 핫소스의 그 뭐랄까요 그 진앙지라고 할까 이게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원래 뭐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브랜드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바스코 소스라 네. 그래갖고 이런 소스들이 원래 그 유명했었고 그게 사실 묽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매운맛은 약간 깊이가 좀 다르죠. 그게 묽어서 네, 그래요. 사실은 묽고 좀 신맛이 강하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는 지난 10년간은 2000년대 이후에 미국 안에서 이제 미국식 중국 음식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소위 말하는 아시안 그 하이브리드 꾸이진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장함에 따라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스리라차 소스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나 스리라차 소스가 다 있고. 쌀국수집 가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대학생들은 그 해장할 때 쌀국수집 가서 스리라차 소스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아니면 멕시칸.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한국식 소스를 가지고 이 매운맛을 즐기기 시작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나 이거 매운 거에 도전할 거야. 이건 챌린지야. 이런 친구들도 많다는데 고추장을 음식의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추장 자체가 사실은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야말로 소스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비빔밥 같은 걸 예를 들면 비빔밥이 과거에 뭐 수출되거나 그 외국의 어떤 그 소비자들이 그걸 소비할 때는 매운 소스를 빼고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 심지어는 김치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일부러 좀 덜 매운 김치를 아기 김치처럼. 그렇습니다. 네. 뭐 백김치를 만든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람이 먹는 그대로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뭐 몇 년 전에 그 불볶음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도전을 하고서 그 영혼이 털린 듯한 표정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뭐 아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K-팝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도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도 털려야지. 나도 털려야지. 지민이를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아마 많이들 뭐 구독하시는 채널일 텐데 그 영국 분이 하시는 채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흥미로운 게 이분은 그 한국 말 그대로를 사용하세요. 이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고추장이나 그러면 레드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표현을 레드 하죠. 페이스트, 코리안 뭐 레드 페이스트, 핫 페이스트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고추장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게 한국에만 있는 소스다. 그리고 이 맛을 위해서는 이거를 사야만 한다. 이 브랜드를 사야만 한다라는 이제 인식이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그 말씀하신 그 SNS에서의 컨텐츠, 특히 챌린지의 열풍과 맞물려서 이제 수출 증대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추장은 그렇다 쳐요. 사실 매운맛 하면 한국 음식의 그 시그니처
그 맛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된장 수출도 늘어난다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된장도 지금 전년보다 30% 가까이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액이 1,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것도. 와우.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 수출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하고 태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140%, 뭐 90% 가까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이 국가들에서의 한류 콘텐츠, 특히 K-드라마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K-드라마를 보면은 거의 먹는 장면이 반인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 그러면 진짜 우리 따라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보글보글 찌개도 끓이고 그렇습니다. 풋고추 된장에 찍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 유명했거든요.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 그렇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스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쌈장입니다. 쌈장. 쌈장. 쌈장은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소스라고 들어요. 고추장과 된장과 그 약간의 참기름과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는. 쌈장도 어떻게 보면 된장의 또 일종이기도 그쵸.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고추장에 이어서 이제 뭐 그보다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된장, 쌈장의 인기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간장까지. 간장. 그렇습니다. 간장은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간장과 비슷한 소스 태국에도 있는데 간장이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입니까? 그 외국 그 그로서리 샵이라 그러죠. 네. 그 식료품점 가게 가면은 사실 간장이 많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간장이 많이 네. 있는데 그 대부분은 그 중국계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특정한 브랜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브랜드로 사실은 써도 돼요. 간장 맛이라는 게 뭐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상이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런 유명한 블로거라든지 음식 잡지 같은 데서 한국의 그 샘땡 간장을 써라. 이 간장이 맛있다라고 실제로 말을 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그 한국 그 음식 그 식료품점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한국 간장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간장, 뭐 네. 양조간장, 조림간장, 뭐 그 외에도 뭐 조선간장, 조선간장 네.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또 고도화돼 있고 첨단의 이미지를 주고 막 포장도 이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도 간장을 이렇게 잘 만드네라는 이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그런 것들을 이 어떤 좀 기본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라 그러면 왠지 뭐 중국산이나 일본산 간장보다는 한국 간장을 넣어야 더 맛있을 것 같은 뭐 그런 하나의 어떤 패키지적인 이미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한국의 소스조차도 힙한 문화가 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BTS 정국 씨가 밥 먹다가 미국에서 그 식품 체인 치폴레라는 거 그 발음을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치폴레? 치콜레? 네네네. 치콜레는 잘못된 표현이었는데 아 정국 씨가 치콜레라고 했으니 우리 치콜레로 바꾸겠다. 업체가 이름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주한 멕시코 대사가 야 대단하다 BTS 이렇게 그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 콘텐츠의 부상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이미지 상승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중국풍이 유행하다가 일본풍이 유행하다가 네. 지금은 뭐든지 한국풍으로 한국풍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 다음에 나도 따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 관심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줘 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원래 발음이 어떤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건가요? 자, 청취자들의 관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으셨구나. 재밌었다는 얘기 많아요. 맞아요. 맥스데모님, 대마왕님이시죠? 한국말로 타바스코 우리 김치국물 같아요. 아 이거 절묘한 표현이네요. K꽃님님, 알미 넓어야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요즘 마음이 토실토실해져요. 아, 다들 국어 학원 다니십니까? 오늘의 장원들이세요. 황현희님 반갑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저희 그 사회 각 분야에서 돈 얘기, 경제 얘기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게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 많이 준비해서 돌아올 건데 뭐 K-팝, 트렌드, K-소스 가장 트렌디한 소식까지 들을 수 있는 곳 어디라고요?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건강하세요. 발전.